13일 토론 때 북한 인권 결의안 이 문제가 작년 10월에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때 묻혀버렸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난 13일 토론에서 제가 무려 6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6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썰전에서는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달 만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국정원이 해외라든지 주민터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거기 물어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사람 정보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국정원이 어디다가 물어봤다는 겁니까? 국정원 자체의 정보망을 가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누구 말입니까? 뭐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의 정보망이 많이 있죠. 아니, 국정원이 그래 휴민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알아봤단 말입니까? 북한이 물어보지 않고.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는 그거를 예측할 수 없으면 정무 능력이 무능한 것이죠. 아니, 그거는 북한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북한에 물어보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북한에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9일 날 그 설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말이에요.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보도록 했다. 판단해 그러니까 보도록 북한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 결의안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온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 그렇게 그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죠. 문 후보님, 이 문제는 지도자의 어떤 정직성하고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께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셔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설전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예. 네. 언제 거기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국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북한의 태도를 판단하는데 국정원이 북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알아봤다 이 뜻이거든요.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러시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차 핵실험까지는 그러면 사드 배치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통령 되시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국도 5차 핵실험 때는 그냥 있다가 지금 6차 핵실험을 앞두고는 칼빈슨호를 전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더 긴박해진 것이죠. 아니죠.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했죠. 행동으로 옮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쓰리노로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이렇게 일관하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가 3년 동안 쓰리노로 일관하니까 미국이 주저한 거죠. 저한테 자꾸 물으시면 제가 좀 다른 분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라면 그렇죠 주시야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간단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요.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네, 제가 뭐 국가보안법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왜 자꾸 줄이려고 그러십니까? 원래 국방개혁 계획이 그렇죠. 아니요. 그러다가 중간에 연평도 천안함 터지고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실험 계속하니까 중간에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21개월에서. 그런데 18개월로 또 줄이시고 심지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먼 미래 이야기고요. 제 12개월은 공약은 아닙니까? 제 공약은 18개월인데요. 예. 원래 국방계획이 18개월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죠. 그 이후에 바꿨습니다. 국방계획법에 따른 국방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아니요. 법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 국방계획법에 근거한 것이죠. 아니요, 그래서 법에 18개월 부사관을 안 나오고. 늘려서 예. 그 군을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첨단 무기들을 도입한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병력은 하게 돼 있는 병력도 감축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또 북한이 장사정포 뭐 무슨 비대칭 전력 때문에 이렇게 국가안보가 위중한데 대통령 되시면 꼭 군복무기간을 그렇게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야 됩니까? 저는 그 때문에 멈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국방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부사관 수를 늘려서 좀 전문 그 군인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 점에 동의하는데 거죠.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군을 더 강군을 최강군을 만들자. 거기에 방위비 개선비 더 쓰자는 건 동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상황을 보면 군복무기간 단축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사실 21개월에서 중단시킨 거 제가 역할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계획법에 네. 재래식에 병력 그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제가 이거 옮기기도 좀 상스러운데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은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니 국민이라면 그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는 징역 3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때 대북 송금 특검이 그러면 특검한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내린 게 잘못됐습니까? 대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주역이 국민의당의 당대표고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햇빛 정책의 계승자인데 안철수 후보님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보수인 척하면서 사드 찬성한다 그러고 당론은 반대고 햇볕 정책 그 계승하십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른 햇볕 정책을 계승하십니까? 아니, 그 돈이 줬는데 북한 핵미사일이 감정 어떻게 됐는데 써야지? 그 핵미사일이 우리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 사드 배치를 왜 국민의당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이 이상하다 이거죠. 사드를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그때 초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은 같지만 그 경로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 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차원의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거죠. 큰 차원의 공헌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홍준표 의원님. 시간이 없긴 하지만 아까 이제 기막힌 일단 더 기막힌 일은 이번 대선에서 제일 기막힌 일이 우리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승민 후보님에 대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우리 안철수 후보를 다 함께 지원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그 기막힌 일이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후보 사퇴할 일 전혀 없고 무슨 뭐 그거는 뭐 안철수 후보님하고 그런 이야기 오간 적도 없고 그거는 후보 사퇴할 일 전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후보님 시간이 별로 안 남으셔서요. 다른 분에게 물어주세요. 아니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뭐 몇 가지 물어봤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공동자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그거는 북한의 돈이 또 흘러가는 경로인데 그거는 주장하시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거의 지금 실전 배치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하시죠?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도 없이 그럼 개성공단 금강산관은 찬성하시고요. 전술핵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지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나토도 이미 하고 있고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스스로 핵 개발해서 핵무장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그럼 도대체 북핵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을 하십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네, 잠깐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시간을 또 안 되는 겁니다. 집단 안보든 한미 동맹이든 다르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이미 미중 정상 간에 또 미러 간에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확인했는데 무슨 재주로 전술핵을 어디서 가져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술핵은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운용, 작전은 한미 공동으로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아니 전술핵 반입 자체를 우리는 못하게 되지 아니요,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 공격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합니까? 저는 아니, 심 후보님도 아니, 저는 그런 그 데 말씀- 대해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아니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북핵은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우리 홍 후보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좀 전술핵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심상정 후보님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네, 제가 좀 이야기해도 네, 될까요? 네. 우선 문 후보님이 합시다. 그 박근혜 대통령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홍 후보님은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본래 당헌 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 뭐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거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이게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요, 두 시간 남아서 그 문제 그건 중요하니까 당권 정지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날 때 출당입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권 정지죠, 홍 후보님도.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내 주적은 적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어이가 해보세요. 없어. 설명을. 어이가 없어. 뭐 시간 아니, 박근혜 전 관계없이 대통령이 그냥 자, 이제 말하면 언제 됩니까? 했습니까? 모든 후보들께서 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또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이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등을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 2012년에 정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 같이 국민을 속인 거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후보가 정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후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합의해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하신다면 단계적인 정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께서 이제 1분씩 지난번에 시간 때문에 제가 끝까지 대답을 못 드렸는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에서 50을 올리는 거 가지고 무슨 돈으로 올리느냐, 세금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느냐 이러니까 문 후보님께서 그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시면서 뭐 출산율 높이고 가입자 수 늘리면 된다 이러셨는데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금 2028년에 40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를 50으로 올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돈으로 올리죠? 우선은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그렇게 높이겠다는 게 예. 2015년도 공무원 연금 계획할 때 예. 그때 국회 공무원 연금 계획 특위 예. 또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이죠. 그거는, 그리고 그 합의를 보증하기 위해서 예. 당시 당 대표였던 저와 예. 또 우리 지금 유승민 후보님 선대위원장 예. 하고 계시는 김무성 대표가 보증하는 도장도 합의로 찍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니 그때는 그것은 재원에 우리가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 우선은 이제 설계하기 따른 것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라고 그거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시려면 그러니까 그 재원에 잠시만요.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죠. 이것이 10%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 따라서 이렇게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설계만 잘하면 그 국민연금 이렇게 보험료에 마지막 전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액을 안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더 내는 걸 안 하고 지금 더 받는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에 따라서는요. 설계 어떤 설계?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 아니요, 나가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연금 이 문제는 그런데 우선은 참여정부 때요. 우선은-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50에서 40으로 내려는 조정을 해놓고 지금 선거 때 와가지고 또 50으로 올린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선은 본질적으로 예. 합의했던 것을 이제 딱 부인하면서 아니요, 합의한 게 그렇게 아니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재원 대책에 대해서 아무 공무원 이야기 없었습니다. 연금만 그냥 계획하는 쪽으로 딱 따먹고 합의했던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부분은 그냥 합의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 이야기부터 먼저 인정하고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아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법까지 고친 거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는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출마를 하시려면 거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10% 인상 올린다는 것은 합의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은 재원 조달 전문가들이 방안이 지금-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아니, 해야죠.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아니죠. 사회적 합의를 아무리 해도 돈이 어느 구멍에서 나오냐 이거죠.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문 후보님께서 지금은 자, 그때 2015년 합의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올리겠다. 이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을 예. 전문가들이 포함된 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마련. 네, 그게 저의 답입니다. 아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오히려 유시민 후보야말로 그때 했던 합의를 지켜야죠.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죠.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죠. 문 후보님 약속했으면 문 후보님이 책임지고 내놓으셔야죠. 그 뭐 기왕에 그 국민연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참 자꾸 합의를 그러시는데 공무원연금 통과시키면서 법 고치면서 민주당에서 하도 때를 쓰니까 그러면 그런 목표를 두자 이랬지. 거기 어디 재원 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재원 조달 방안은 대통령 출마하시면서 공약하신 분이 내놓으셔야죠.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그냥 50% 올려주겠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죠. 그럼 지금 그 공약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사각지대 해소를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 전문가들이 방금요? 예. 예, 뭐 방안을 말씀해 아니, 보시죠.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하시겠 그리고 예. 원칙은 합의 본 거고 예.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예. 그 재원을 어떻게 예. 조달할 것인지는 다시 사회적 합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대통령 출마하시면서 2년 전에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당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합의한 걸 가지고 그 합의문이 문재인 후보님의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님께서 40%에서 50% 올린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올렸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답을 못 하시면 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도 다른 말씀 하실 게 별로 없는 게요. 5년 동안 200조 원을 쓰시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재원 조달을 보면 저는 정세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님이 5년 동안 여러 가지 약속 지키는데 200조 원이 들어요. 1년에 40조 얼마인가 들어요. 그죠? 예, 40조 원 정도. 40조, 4, 5, 200조 듭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들어요. 제 약속했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님은 그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 부분을 보니까 거의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재정제도 안에서 70%, 또 공정과세로 30%. 세금 안 올리십니까? 200조 원이나 더 쓰는데. 세금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순서가 세금을 있다고 예.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정부 재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대로 그 누진제가 적용되게 과세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사실은 증세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진제를 새로 더 강화하는 거는 증세를 하는 거죠, 이미.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과세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이러시는 말씀은 박근혜 정부 약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아니요, 하시는 아니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저는 부분에 지금 대해서 뭐 못하는 답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님께서 200조 원을 어느 세금을 어떻게 올려서 마련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200조 원이 소요되는 이 공약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저는 과거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세출 구조 조정하고 그리고 또 그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됩니다. 네, 저 홍준표 후보께서 네, 시간이 네, 우리 뭐 자꾸 적폐 이야기를 왜 경제 이야기, 교육 이야기 하는데 안 후보님 교육 공약을 자꾸 남보고 안 읽어보고 왔다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저는 제일 충격을 받은 게 교육부 폐지하고 552 학제 바꾸는 건데요. 학제 바꾸는 건 제가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 드렸어요. 그거는 돈도 엄청나게 들 뿐 아니라 굉장히 그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안 후보님 늘 입만 떼면 4차 산업혁명 강조하시는데 552는 이거는 옛날 굉장히 2차 산업혁명 시대 거다.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폐지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교육지원청을 만드는데 저는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식의 이런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대통령 된 사람들,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들이 5년마다 집권해가지고 교육 공약을 확확 뜯어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데 교육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하수인으로 저는 동원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님 그 공약을 보면서 제가 안 후보님 혹시 자제분이 얼마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중1까지 받았습니다. 중1까지요? 예. 그러면 6334 중에 16년 중에 한 4, 5년, 5년, 6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그다음 중1까지 받았죠. 중1까지요. 그런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니요. 애들을 키워보고 이러면서 지금 학제 개편 그게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냐. 교육부를 폐지하는 게 마치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 해경을 해체한 거 비슷하게 교육부 해체하는 게 그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학제 개편하는 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교실 안에서 교육의 내용,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 교육 내용을 바꿔주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공교육으로 해결되도록 그게 그냥 핵심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내용 예. 바뀌는 거 저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 우선은 이제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저 시간이 남았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교육 체계의 문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이제 먹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교육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말 잘 듣는 학교들만 돈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율성을 없애고 아예 창의 교육을 말살시킵니다.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의 저는 목적은 한 가지만 따지자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정부의 그 컨트롤 타워를 바꿔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예, 인재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 인재 기르는 것 말고는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더 중요한 목표가 뭐가 중요한 거 있습니까? 있죠. 교육이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아이들한테 기회의 사다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재 기르는 게 아닙니까? 잠깐만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부모 못 만나면 좋은 교육을 못 받는 이거는 없애줘야 되니까. 그래서 공교육을 부활시키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해주는 그게 굉장히 그냥 그게 단순히 제 목표입니다. 같은 목표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552 학제나 교육부 폐지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자율성을 부여해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12년 내내 입시 교육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일 다- 가지 내부의 교육 내용을 예. 커리큘럼을 바꾸는 노력을 무수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 일 다 하려면 교육부 폐지할 게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을 상태로서 만들면 교육부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교육부가 진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이런 교육 복지의 역할을 하고 평생 교육을 하고 이런 거를 교육부가 하려면 교육부 전체가 동원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까지 못한 거는 저는 그런데 오히려 정치인들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평생 교육도 강화해야 되니까 교육부를 지금의 2배로 확대하자.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들립니다. 2배로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부를 없앤다고 그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컨트롤 타워를 바꾸지 않으면 예.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네, 시간이 많이 지금 돼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스트롱맨이 그러니까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원의 스트롱맨입니까?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좀 세게 나가지 않느냐. 아니 그걸 내가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급식에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찬성합니다. 옛날에 반대하셨잖아요.
옛날에 반대한 게 아니라 단계적 아니요, 무상급식. 옛날에 무상급식을 이거는 세금급식이다. 무상복지, 무상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반대하셨잖아요.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죠. 그때 아니요, 그때 무상급식 반대하셔가지고 저하고 많이 다투셨는데. 아니 참 유승민 후보는 주적이 적이라니까. 아니요. 지금 궁금해서 아니, 말이 자꾸 바뀌니까 말 바뀌는 건 누구든지 하면 안 되죠. 꼭 하는 짓이 이정이 같아. 아니 말 바꾸시는 거 보니까 스트롱맨이 말을 아니라 바꾸는 게 나이롱맨이시네요. 아니고 나이롱맨. 그때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하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홍 후보님께서 그때 무상급식을 반대하셨잖아요. 기억 그때 안 나세요? 그때 당론이 반대였죠. 당론이 무슨 반대예요? 저도 그때 당 지도부였는데 무슨 당론이 반대가 어디 있어요? 당론은 없었죠. 아니 당론이 그때 반대였죠.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반대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홍 후보님은 무상급식 반대하셔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경남지사 되시더니 또 찬성하십니까? 아니 경남에서 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하시면 도지사로서 중단시켜야죠. 아니 그는 정교조 교육감이 하는데 왜 내가 중단을 시킵니까? 우리는 지원기관이에요. 돈만 주는 기관이고 무상급식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우리는 돈 지원하는 기관에 불과해요. 아니, 그래, 돈 안 주니까 무상급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니까 무상급식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돈을 주는데. 아니 돈을 줘. 아까 이야기 잠시 나왔는데 공공일자리 81만 개 21조 원 들거든요. 그죠? 그러면 1년에 4조 원 정도로 81만 개 일자리를 5년 동안 만든단 말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17만 4천 명이나 그러셨어요. 나머지는 공공일자리, 나머지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또 일부는 주장하셨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4조 원으로 일자리 81만 개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던데요. 그럼 무슨 수로 그리 만들죠? 우선은 21조 가운데 예. 공무원들 늘리는 그 소요되는 재원은 17조 원쯤 되고요. 예. 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4조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무원 연금 개혁 때 어떤 합의까지 했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연금을 양보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그 연금을 양보함으로써 생긴 그 말하자면 이득분 가운데 20%를 공적연금 강화하는 쪽에 할애하기로 그렇게까지 합의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충분한 재원이 안 되죠. 소득 그러니 대체를 올리는. 그 나머지 재원 부분은 예. 또 사회적 합의국에서 계속 그래서 논의하게 그 된 나머지 것이죠. 재원 부분을 제가 묻는데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죠. 그 합의를 지켜야 돼요. 저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자, 네. 두 분 다 시간 쓰셨고요. 지금 13일 토론 때 북한 인권 결의안 이 문제가 작년 10월에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때 묻혀버렸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난 13일 토론에서 제가 무려 6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6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설전에서는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달 만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그 국정원이 해외라든지 주민터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게 물어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사람 정보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국정원이 어디다가 물어봤다는 겁니까? 국정원 자체의 정보망을 가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누구 말입니까? 뭐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의 정보망이 많이 있죠. 아니 국정원이 그런 휴민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알아봤단 말입니까? 북한이 물어보지 않고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는 그거를 예측할 수 회고록에는 없으면 정권 운영이 무능한 것이죠. 아니 그거는 북한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북한에 물어보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북한에 당연히 물어본 적이 반대하라 없다고 그러겠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9일 날 그 설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말 내용-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보도록 했다. 판단해 그러니까 보도록 북한이 했다는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계량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온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 그렇게 그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죠. 문 후보님, 이 문제는 지도자의 어떤 정직성하고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께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셔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설 전에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십시오. 네, 그렇게 저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예, 네. 언제 거기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국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북한의 태도를 판단하는데 국정원이 북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알아봤다 이 뜻이거든요.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그 북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러시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차 핵실험까지는 그러면 사드 배치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통령 되시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국도 5차 핵실험 때는 그냥 있다가 지금 6차 핵실험을 앞두고는 칼빈슨호를 전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더 긴박해진 것이죠. 아니죠.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했죠. 행동으로 옮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3노로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이렇게 일관하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가 3년 동안 3노로 일관하니까 미국이 주저한 거죠. 이거 저한테 자꾸 물으시면 제가 좀 다른 분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라면 제가 유승민 후보에 거쳐주셔야지.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간단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아,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요. 대통령은 앞으로 아니요.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네, 제가 뭐 국가보안법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왜 자꾸 줄이려고 그러십니까? 거의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돈을 그렇게 큰 차원의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거죠. 큰 차원의 공헌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요, 제가 그때-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시간이 없긴 하지만 아까 이제 기막힌 일, 더 기막힌 일은 이번 대선에서 제일 기막힌 일이 우리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승민 후보님에 대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우리 안철수 후보를 다 함께 지원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그 기막힌 일이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후보 사퇴할 일 전혀 없고 무슨 뭐 그거는 뭐 안철수 후보님하고 그런 이야기 오간 적도 없고 그거는 후보 사퇴할 일 전혀 없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후보님 시간이 별로 안 남으셔서요. 다른 분에게 물어주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뭐 몇 가지 물어봤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공동자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그거는 북한의 돈이 또 흘러가는 경로인데
그거는 주장하시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거의 지금 실전 배치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하시죠?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도 없이 그럼 개성공단 금강산관은 찬성하시고요. 전술핵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지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나토도 이미 하고 있고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는 비핵화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스스로 핵 개발해서 핵무장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그럼 도대체 북핵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을 하십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네, 잠깐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시간을 또 안 되는 겁니다. 집단 안보든 한미 동맹이든 그건 다르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이미 저 미중 정상 간에 또 미러 간에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확인했는데 무슨 재주로 전술핵을 어디서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술핵은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운용, 작전은 한미 공동으로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아니 전술핵 반입 자체를 우리는 못하게 되지 아니요,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 공격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합니까? 저는- 아니, 심 후보님도 아니, 저는 그런 그 데 말씀- 대해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아니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북핵은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우리 홍 후보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좀 전술핵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심상정 후보님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예, 제가 좀 이야기해 네, 드릴까요? 네. 우선 문 후보님이 합시다. 그 박근혜 대통령 네.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홍 후보님은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본래 당원 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 뭐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원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원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것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영치 없는 짓 아닙니까? 이게 참, 꼭 이정희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요, 둘이 시간 남아서 그 문제 그건 중요하니까 당권 한번- 정지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날 때 출당입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원권 정지죠, 홍 후보님도.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꼭 이정희 보는 것 같아서 내 주적은 적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어이가 해보십시오. 없어. 설명을. 어이가 없어. 뭐 시간 아니 박근혜 전 관계없이 그냥 대통령이 자, 이제- 말하면 됩니까? 문제였습니까? 모든 후보들께서 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또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이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등을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 2012년에 정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 같이 국민을 속인 거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후보가 정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후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합의해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하신다면 단계적인 정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께서 이제 1분씩 지난번에 시간 때문에 제가 끝까지 대답을 못 드렸는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에서 50을 올리는 거 가지고 무슨 돈으로 올리느냐, 세금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느냐 이러니까 문 후보님께서 그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시면서 뭐 출산율 높이고 가입자 수 늘리면 된다 이러셨는데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금 2028년에 40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를 50으로 올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돈으로 올리죠? 우선은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그렇게 높이겠다는 게 예. 2015년도 공무원 연금 계획할 때 예. 그때 국회 공무원연금 계획 특위 예. 또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이죠. 그거는, 그리고 그 합의를 보증하기 위해서 예. 당시 당 대표였던 저와 예. 또 우리 지금 유승민 후보님 선대위원장 예. 하고 계시는 김무성 대표가 보증하는 예. 도장도 합의로 찍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니 그때는 그것은 재원에 우리가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 우선은 이제 설계하기 따른 것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라고 그거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시려면 그러니까 그 재원에 잠시만요.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죠. 이것이 10%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 따라서 이렇게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설계만 잘하면 그 국민연금 이렇게 보험료에 마지막 전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액을 안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더 내는 걸 안 하고 지금 더 받는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에 따라서는요. 설계 어떤 설계?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 아니요, 나가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연금 이 문제는 그런데 저 우선은 참여 정부 때요.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50에서 40으로 내려는 조정을 해놓고 지금 선거 때 와가지고 또 50으로 올린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선은 본질적으로 예. 합의했던 것을 이제 딱 부인하면서 아니요, 합의한 게 그렇게 아니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재원 대책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공무원 없었습니다. 연금만 그냥 계획하는 쪽으로 딱 따먹고 합의했던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부분은 그냥 합의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 이야기부터 먼저 인정하고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아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법까지 고친 거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는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출마를 하시려면 거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10% 이상 올린다는 것은 합의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은 재원 조달 전문가들이 방안이 지금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물론 해야죠.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아니죠. 사회적 합의를 아무리 해도 돈이 어느 구멍에서 나오냐 이거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문 후보님께서 지금은 그때 2015년 합의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올리겠다. 이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을 예. 전문가들이 포함된 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마련. 네, 그게 저의 답입니다. 아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오히려 유승민 후보야말로 그때 했던 합의를 지켜야죠.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죠.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죠. 문 후보님 약속했으면 문 후보님이 책임지고 내놓으셔야죠. 그 기왕에 그 국민연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참 자꾸 합의를 그러시는데 공무원연금 통과시키면서 법 고치면서 민주당에서 하도 때를 쓰니까 그러면 그런 목표를 두자 이랬지. 거기 어디 재원 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재원 조달 방안은 대통령 출마하시면서 공약하신 분이 내놓으셔야죠.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그냥 50% 올려주겠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죠. 그럼 지금 그 공약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사각지대 해소를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 전문가들이 방금요? 예. 예, 뭐 방안을 말씀해 아니, 보시죠.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그리고 예. 원칙은 합의 본 거고 예.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예. 그 재원을 어떻게 예. 조달할 것인지는 다시 사회적 합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대통령 출마하시면서 2년 전에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당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합의한 걸 가지고 그 합의문이 문재인 후보님의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님께서 40%에서 50% 올린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올리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답을 못 하시면 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도 다른 말씀 하실 게 별로 없는 게요. 5년 동안 200조 원을 쓰시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재원 조달을 보면 저는 정세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님이 5년 동안 여러 가지 약속 지키는데 200조 원이 들어요. 1년에 40조 얼마인가 들어요. 그죠? 예, 40조 원 정도 40조, 4, 5, 200조 듭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들어요. 제 약속했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님은 그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 부분을 보니까 거의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재정제도 안에서 70%, 또 공정과세로 30%. 세금 안 올리십니까? 200조 원이나 더 쓰는데. 세금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순서가 세금을 있다고 예.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정부 재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대로 그 누진제가 적용되게 과세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 순서가 사실은 증세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진제를 새로 더 강화하는 거는 증세를 하는 거죠, 이미.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과세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이러시는 말씀은 박근혜 정부 약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아니요.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아니요, 하시는 아니요. 것 같은데요. 그 저는 부분에 지금 대해서 뭐 못하는 답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님께서 200조 원을 어느 세금을 어떻게 올려서 마련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200조 원이 소요되는 이 공약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저는 과거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세출 구조 조정하고 그리고 또 그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됩니다. 저기 네, 저 홍준표 후보께서 네, 시간이 우리 뭐 자꾸 적폐 이야기를 왜 경제 이야기, 교육 이야기 하는데 안 후보님 교육 공약을 자꾸 남보고 안 읽어보고 왔다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저는 제일 충격을 받은 게 교육부 폐지하고 552 학제 바꾸는 건데요. 학제 바꾸는 건 제가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 드렸어요. 그거는 돈도 엄청나게 들 뿐 아니라 굉장히 그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안 후보님 늘 입만 떼면 4차 산업혁명 강조하시는데 552는 이거는 옛날 굉장히 2차 산업혁명 시대 거다.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폐지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교육지원청을 만드는데 저는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대통령 된 사람들,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들이 5년마다 집권해가지고 교육 공약을 확확 뜯어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데 교육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하수인으로 저는 동원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님 그 공약을 보면서 제가 안 후보님 혹시 자제분이 얼마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중1까지 받았습니다. 중1까지요? 예. 그러면 6334 중에 16년 중에 한 4, 5년, 5년, 6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그다음 중1까지 받았죠. 중1까지요. 그런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니요. 애들을 키워보고 이러면서 지금 학제 개편 그게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냐. 교육부를 폐지하는 게 마치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 해경을 해체한 거 비슷하게 교육부 해체하는 게 그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학제 개편하는 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교실 안에서 교육의 내용,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 교육 내용을 바꿔주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공교육으로 해결되도록 그게 그냥 핵심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내용 예. 바뀌는 거 저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 우선은 이제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저 시간이 남았. 원래 국방개혁 계획이 그렇죠. 아니요. 그러다가 중간에 연평도 천안함 터지고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실험 계속하니까 중간에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21개월에서. 그런데 18개월로 또 줄이시고 심지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먼 미래 이야기고요. 제 12개월은 아닙니까? 제 공약은 18개월인데요. 예. 원래 국방계획이 18개월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죠. 그 이후에 바꿨습니다. 국방계획법에 따른 국방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아니요. 법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 국방계획법에 근거한 것이죠. 아니요, 그래서 법에 18개월 부사관을 안 나오고. 늘려서 예. 그 군을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첨단 무기들을 도입한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병력은 하게 돼 있는 병력도 감축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또 북한이 장사정포 뭐 무슨 비대칭 전력 때문에 이렇게 국가안보가 위중한데 대통령 되시면 꼭 군복무기간을 그렇게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야 됩니까? 저는 그 때문에 멈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국방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부사관 수를 늘려서 좀 전문 군인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 점에 동의하는데 거죠.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군을 더 강군을 최강군을 만들자. 거기에 방위비 개선비 더 쓰자는 건 동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상황을 보면 군복무기간 단축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사실 21개월에서 중단시킨 거 제가 역할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계획법에 재래식의 병력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제가 이거 옮기기도 좀 상스러운데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대북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는 징역 3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때 대북 송금 특검이 그러면 특검한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내린 게 잘못됐습니까? 대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주역이 국민의당의 당대표고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햇빛 정책의 계승자인데 안철수 후보님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보수인 척하면서 사드 찬성한다 그러고 당론은 반대고 햇볕 정책 그거 계승하십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른 햇볕 정책을 계승하십니까? 아니, 그 돈이 줬는데 북한 핵미사일이 어떻게 됐는데 써야죠? 그 핵미사일이 우리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 사드를 배치를 왜 국민의당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이 이상하다 이거죠. 사드를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그때 초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은 같지만 그 경로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